많이 올랐다가 조금 덜 떨어지고, 그리고 역시 많이 올랐다가 조금 덜 떨어지는 식으로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백훈종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백훈종의 투자 비법,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얼마 전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상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굉장히 폄하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내용도 좀 전달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읽고 좀 심기가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 인사이트도 한번 같이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전달드리는 백훈종의 투자 비법 시작합니다. 일단 이 ECB가 발간한 보고서의 제목은요,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Bitcoin이라고, 비트코인의 분배적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어떤 분배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한국어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생산성이 없다. 그러므로 초기 보유자들이 부의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직 나머지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트코인은 이자나 아니면은 배당 같은 그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비트코인을 초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결국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단 하나의 존재 이유는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줘야만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공격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ECB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 두 분이죠. 제가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으로서 실패했다. 일단 비트코인은 사용성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은 투기적 성격과 거품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비트코인의 가치는 내재적인 효용보다는 투기적 과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품이고, 언제든지 거품이 터질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부가 트리클 다운도 내려가서 빈곤층으로 재분배되는 그 좋은 현상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현상, 오히려 빈자들의 주머니를 갈취해서 부자만 더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초기 보유자만 이익을 본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이 초기 보유자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비트코인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투기 수요에 의존한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경제적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냥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네, 뭐 이번과 비슷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치적 위험이 있다. 초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가지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결제 시스템으로서 정말 실패했는가?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을 완전히 혁신한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금융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 은행을 거치고, 이 파이낸셜 시스템, 뭐 이게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데 결제를 실제 처리해주는 중간 단계죠. 뭐 은행은 그냥 은행으로 뭐 핸드캐리로 돈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은행망, 한국으로 치면은 한은은행망, 뭐 미국으로 치면은 페드와이어, 뭐 전 세계로 보면은 스위프트, 그런 이제 금융망이 있습니다. 이 망을 통해서 결제가 체결되죠. 그래서 파이널 세틀먼트라고 하죠. 실제 돈이 이 사람한테 옮겨지는데 2일에서 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것도 비즈니스 아워.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말 같을 때 껴 있으면은 뭐 당연히 은행 문 다 닫고 금융망도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일 없을 때
그때 한 2일에서 4일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계좌이체를 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면 바로 제 잔고는 줄어들고 그 사람의 잔고는 늘어나지만 그거는 실제 돈이 움직인 게 아니죠.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상계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밸런스만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 그거를 결국 실제 뒤에서 은행원들이 그리고 우리 이 금융 시스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돈을 옮기는 작업을 나중에 다 해줍니다. 그게 2일에서 4일이나 걸리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실제 결제까지 10분에서 6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파이널 세틀먼트. 내가 보낸 비트코인이 실제 저 사람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떤 페이퍼 비트코인이 움직여서 먼저 움직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이룩한 어떤 혁신인 거죠. 그 혁신을 무시한다? 결제 시스템으로 가능성이 없다? 저는 좀 여기서부터 벌써 많이 악의적이라는 걸 좀 느끼고요.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있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10분이나 걸려, 길게는 1시간 걸려. 그러면은 결제 수단으로 쓰기는 어차피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와서 이미 비트코인의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해줬죠.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그리고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의 성장세를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밀리언이니까 1200만 달러에서 7800만 달러까지 546%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303개 비트코인에서 2950개 비트코인으로 이 월간 트랜잭션 볼륨, 월간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빠른 결제가 불가능하다. 오케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결제하면 된다. 그 결제라는 게 이제 온갖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리밍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은 게임에서 게임 머니가 비트코인으로 주어지는 거, 비트코인 매거진 앱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의 기사를 다 읽으면은 소정의 사토시가 이제 제 지갑으로 쌓이죠. 이런 것들이 다 돈의 스트리밍입니다. 즉시 결제가 가능한 돈의 스트리밍이 인터넷상에서 가능해졌는데 이거를 결제 시스템의 실패로 본다? 너무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써 무시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자격이 없나? 비트코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피라미드 사기,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면은 버블, 거품 이렇게 본다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버블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이제 네덜란드 튤립 버블 사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800년대에 1600년대에 있었던 이 버블은 한 번 크게 가격이 올렸다가 떨어지면요 다시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장기간 동안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튤립 버블도 마찬가지였어요. 튤립 버블 때문에 튤립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다시는 여기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풀이 꺾였죠, 이렇게. 근데 비트코인은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만큼 올랐으면요 떨어질 때는 그보다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80%가 떨어졌네, 90%가 떨어졌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미 그 전에 올라간 비율이 그 떨어진 비율보다 더 큽니다. 항상 그렇죠. 기대칭적으로 상승 하락이지만 올라간 만큼 그만큼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덜 떨어지고, 많이 올랐다가 조금 덜 떨어지고, 그리고 역시 많이 올랐다가 조금 덜 떨어지는 식으로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이 페이퍼에서 지금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오직 로비 때문에 그렇대요. 로비.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산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냐? 이거는 크립토 투자하는 큰손 VC들이 계속해서 정가에 로비를 하고 이 가격을 펌핑, 부채질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의 가격을 이렇게 계속해서 높일 수 있으면 버블이 쌓였다가 터지고, 근데도 버블을 또 쌓이게 만들고 그러다 또 터지고 이렇게 4번을 반복하게 하려면 왜 이때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튤립 버블 때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튤립 버블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버블이 다 있었어요. 밈코인사, 밈 주식사,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버블 사태들이 많았는데, 다 버블 어떤 거품이라는 거는 큰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면은 장기간 회복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4번이나 가능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게 가장 이제 22의 그 저자들이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답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일단 채굴에 투입된 비용이 곧 이 경제적 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경제적 요인이라는 거죠.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을 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를 계속 겉돌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왜 가격이 올라? 누군가가 그걸 쳐올려. 왜 쳐올려? 그냥 이거는 누군가가 로비를 해서 시장을 교란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펌핑을 시키려고 하는 교란 행위일 뿐이야.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산업이죠. 그 비트코인의 기저에는 채굴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이 지금 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산업이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수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 항상 하단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여기서도 이 하단이 존재를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결국 이 하단이 결국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투입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굴자들은 자기가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마진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뼈를 깎는 혁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굴자들은 퇴출되기도 하지만 많은 채굴자들이 그 혁신을 이뤄내고 아주 레이저 띵하게 얇지만 마진을 얻어내죠. 그리고 그렇게 강력해진, 경쟁력 있는 채굴자들만 살아남는 강력해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안정감과 어떤 보안성과 이 탈중앙성에 대한 믿음을 느끼고 들어와서 그게 네트워크 효과로서 많은 사람을 더 들어오게 만들고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 정말 아쉽죠. 자, 이 사람들은요, 참 악의적인 사람들인데 2022년에는 비트코인의 마지막 숨결이라는 아주 멋있는 제목의 블로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스 라스트 스탠드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마지막 숨결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상황, 마지막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우리나라 말의 느낌을 좀 더 살렸습니다. 비트코인의 마지막 숨결, 붙어있는 마지막 숨결이다, 이런 얘기죠. 22년 11월 30일에 나온 블로그고요. 22년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안 좋았을 때죠. 21년 말에 69,000달러까지 갔다가 17,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한 2만 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무의미해지는 길로 들어서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인위적으로 유도된 마지막 숨결에 불과하다 라는 아주 시적인 글을 남겨놓으셨네요. 근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였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 얼마죠? 7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2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겠는데 7만 달러까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건가? 이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거죠?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지? 그리고 올해 초에는 또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도 이런 블로그를 올렸어요. ETF 승인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위한 새 옷일 뿐이다. 참 제목은 잘 지어요. 제목은 잘 짓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위한 새 옷이다. 그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내가 이제 빨가벗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무 멋있다, 너 그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멋있다고 막 칭찬해 주니까 진짜로 그런 줄 착각하고 막 뽐내면서 다녔다는 그 임금님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ETF가 나왔지만 그거는 그냥 또 빨가벗은 임금님이 또 새로운 옷을 입었을 뿐이다. 없는 옷이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 또 그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고 최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나 투자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부정을 하죠. 심지어 이번에는 10조 달러를 운용하는 블랙록이 직접 나섰는데도 또 부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건 병입니다, 병.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어떤 사태가 일어나야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병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깨줄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제 블랙록이라는 10조 달러 AUM의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ETF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자기네 펀드에다가 편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자산입니다. 근데도 22의 이 두 분, 경제학 박사시겠죠 당연히. 이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여전히 같은 투자 자산으로서 또는 결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이에요.
일부러 계속 이러는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블로그나 아니면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폄하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이 많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뒤가 구린 거지,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유로화가 지난 15년 동안 달러화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약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비트코인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유로화는 저점을 낮춰가면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이제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제 유로화가 계속해서 신임을 잃고 있고 유럽 경제가 계속해서 신임을 잃고 있고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체제 자체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게다가 금 대비해서도 역시 추세적으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죠. 금 가격 뭐 요즘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쭉 이렇게 10년 차트인데요. 유로화가 금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이 차트를 25년까지 넓혀보면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뒤가 구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 같은 거에다가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이런 리포트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이너로서 ECB 같은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같은 큰 기관이 나서서 비트코인을 폄하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대중의 인식이죠. ECB 같은 중앙은행이 이런 리포트를 내놓을 정도면 야, 아직까지 대중의 인식은 이렇게 안 좋나 보다. 아직도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기분 좋게 오늘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백군종의 투자 비법. 네, 오늘은 뭐 별다른 투자 비법은 아니었지만 그 ECB가 내놓은 폄하하는 보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제 인사이트를 전달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히려 더 굳은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비트코인 모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백군종의 투자 비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전달드리는 백군종의 투자 비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이렇게 알면 알수록 공부할 게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블록체인 트릴레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비트맥시 프라이빗 투자 클럽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관련된 내용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 앞으로 많이 가질 거예요.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라이브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같이 비트맥시가 되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